국회는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또 종합감사들이어서 여야의 경론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국가면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국감 상황,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2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오전에 보니까 과방위 같은 곳에서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발언을 놓고 여야간에 상당히 고성요가하면서 상당히 아주 열띠게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행안위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세관에 대한 지금 현장 감사 오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북한군이 어느 정도 파병이 됐느냐, 3,000명이냐, 12,000명이냐, 그리고 어떤 대가를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느냐, 그로 인한 또 우리 안보 상황은 어떻게 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 오전 국감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안보 이슈가 상당히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래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서 북한의 대남 압박이 상당히 이제 공세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국방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국감이니만큼 우리 국방위에서는 기존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움만 하는 그런 국감보다도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치권도 힘을 모아주는 그런 국감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저변에 보면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파병이 아니고 용병이다. 총알바지 용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파병이라고 하면 지휘도 이제 자국 군대 그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기도 좀 달아야 되고 군복도 좀 자기네 국가의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군복 입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용병이다 이렇게 이제 총알바지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김영은 저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 태도는 오늘 말고요.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발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북한이 이런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김영은 장관 말처럼 파병이라고 볼 수 없죠. 속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밝혀졌을 때 본인들이 받을 비난, 비판 이게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군복도 안 입히고 러시아 군복 입혀가지고 마치 러시아 군인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용병들을 보내놓고 경제적 이익을 얻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컨대 월급이든 뭐든 북한 정부 입장에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야 그거 가지고서 돈 받아가지고 외화벌이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니까 그 말이 맞죠. 저는 김영은 장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러시아는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왜 러시아에 용병들을 보내는 겁니까 대체? 저래가지고 무슨 전 세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대단히 잘못됐고요. 저게 이제 단순히 용병을 보내는 걸 떠나서 군사적으로 밀착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미사일이나 무기도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서로 각각 이제 방문을 해서 러시아의 핵 개발 문제든 아니면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오겠다고 얘기하고 또 북한은 재래식 무기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고 전쟁에 당장 필요한 그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러시아는. 이런 군사적 밀착은 4강 소위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의 안보 위협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런 태도 보이는 거 대단히 잘못됐고요. 두 나라 다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군 파병 국회에서도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이제 용병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미일 북중러 삼각체제가 지금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북한이 최근에 이제 핵 실험 가능성도 지금 농후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용병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위장 파견이죠. 보면은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핵 기술을 이라든가 우주선 그런 기술에 대한
보답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앞으로 국제전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것이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예. 대비해야 되고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오늘 아까 외교부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선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냐. 그래서 그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국제사회에 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억지력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기용 복지부 장관, 기존에 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올해 늘어난 인원은 이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내후년 2026학년도 증원 분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최근에 또 새롭게 국면이 좀 바뀐 게 의료계 일부 단체가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또 이 전공이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이제 불참을 이제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도 지금 불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롭게 좀 개문 발차라도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여야 의정협의체가 의정협의체가 결국은 뭐 민주당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개혁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의료 수급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10,000명 정도가 2030년 정도면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큰 우리 의료계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갈등 요인이 계속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뭐 연금, 교육, 노동, 의료, 저출산, 뭐 사실은 이제 5대 개혁 정도 되는데,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왕 올 입시가 지금 이미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러 물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로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료계와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여기에 지금 불참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일단 야당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좀 들어오게 해서 이 개혁의 여러 가지 완결성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야당까지 이제 들어와야 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출발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한의학회나 의대협회라고 하는 것은 의대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병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는 협회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의료 대란의 가장 큰 키는 전공의가 잡고 있어요. 지금 전공의와 그다음에 의사협회가 동참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출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병원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렇게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른 데서 찾을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공의들과 의사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그럼 자동으로 들어와요. 지금 야당이 왜냐면 지금 들어가서 논의한들 아무런 그냥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공의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협의체가 진행된다 한들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지금 키는 전공의들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을 얘기할 게 아니고 정부나 관계자들은 빨리 전공의들과 그다음에 의사협회를 설득을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만들면 야당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야당이 무슨 이걸 반대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야당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기보다 전공의들이나 의사협회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하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박성준 원내수석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를 향해서 11월 1일 운영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운영위 국감장에 좀 나와서 당당하게 나와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나올지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전국 상황이 상당히 지금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날 아주 묘하게도 이번 재보선에서 여권 승리 지역이죠. 한 대표는 강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에 가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한 말씀 했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랬고, 한동훈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똑같은 말인데 네. 상당히 다른 그런 어감을 제가 느낍니다. 네. 한동훈 대표 먼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당내 세력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를 하는 그런 한계를 지금 절감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 뭐 선거가 있으면 공천권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당대표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선거도 없고 그리고 당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대선을 나오려면 또 그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현재의 어떤 당원당 결혼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역대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런 명분이 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발언점을 돌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제 5년 임기에 2년 6개월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인데 시작부터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 견뎌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이 대선 공약을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다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업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업보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뭐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그런 경제, 민심, 뭐 그리고 민생 이런 것들을 자기가 대통령이 받아서 그것을 다 개혁적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여의치 않다. 그런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발언을 놓고서 앞으로 뭐 차별화, 별도의 어떤 뭐 세력화까지 염두에 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과연 그걸 해낼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뒷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말을 하는데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일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을 세우면서 뭔가 차별화를 추진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대통령과 면담 끝난 다음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그 저녁에 또 그 자기 뭐 친한계라고 소위 뭐 그게 다 친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날 저녁에 모임 있을 때 그때라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본인의 입으로는 그냥 원론적 얘기만 해요. 예를 들면 국민 민심만 따라가겠다. 민심은 이미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뭔 민심을 따라가는 거죠? 뭐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국민의힘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동반 하락. 그럼 이게 민심인 겁니다. 이 민심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본인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 끌려다니지 않겠다. 대통령실의 잘못된 부분을 당대표로서 강하게 얘기하겠다. 당은 당의 일을 하고 민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긋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행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또 다시 뒷걸음질을 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이 물론 출발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실제로 진행될지. 또 하나 변수는 본인도 있지만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믿고 그냥 모여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나가서 깃발을 들어줘야 차기 대선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 같이 이제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더 압박을 넣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태도로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박성준 수석이 명태균실을 향해서 11월 1일 다음 주 금요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안 나오겠죠? 지금 몇 차례 지금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동을 했는데 뭐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도울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선거법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토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야당을 돕겠다. 나가서 내가 증언하겠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국감장에 나오는 게 결국 야당을 돕는 걸로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뭐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 국감장에 뭐 이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뉘앙스만 던진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도와준 사람들, 김영선 전 의원을 포함해서 누구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녹취록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러 갔다가 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여론조사 결과에 그 들어간 비용이 3억 얼마인데 그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해명을 해야 돼요. 지금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한 반론을 반론이든 뭐 본인이 맞든 틀리든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그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했는지, 왜 그렇게 자주 소통을 하는 것인지 예컨대 또 예지력 얘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 말이 사실이야? 그럼 강혜경 씨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로만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와서 그러면 증언을 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제시해서 이게 잘못된 얘기라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언론 인터뷰도 각각 언론마다 각각 다르게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오빠가 누구냐 문제 가지고 어느 언론사에 가서는 예. 친오빠다 그랬다, 어느 언론사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진실을 얘기한다면 그게 바뀌겠습니까? 초지일관 동일한 얘기를 한다면 바뀔 이유가 없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본인의 상황, 지금 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그 상황, 여론, 여러 가지 것들, 또 누군가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국감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질문에 답변하면 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온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네. 아무 일 없다듯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또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 내부 뭐 내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걸 좀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 그 해법 가운데 이제 하나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한번 좀 활용을 해보려는 그런 이제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사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업무 총괄은 나다 이렇게 이제 맞서면서 또 지도부 최고위원들 간에 또 오늘 격하게 또 찬반 경론이 또 가기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통할은 맞습니다. 네. 당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네. 당의 모든 당무를 통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헌 당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 원내대표와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저는 만천하에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예. 추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당헌당규상에 의하면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된 것을 대표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북한 그 인권재단 이사와 이거 연계시키기로 야당과 하는 것이 당론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론을 대표 혼자서 뒤집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반드시 이런 것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되 의원 다수결에 따라서 이제 하든지 만장일치로 하든지, 통상 만장일치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갈등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고 이것이 밀리면 특검까지 간다고 보는 건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문제는 뚝 떼놓고 이거에 대해서 대표가 스스로 하겠다고 당론을 뒤집어 버리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하려면
감찰관을 하려면 원내대표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본인의. 그러면 주 원내대표가 찍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리 의원총회를 연다 하더라도 이것이 올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하는 당대표의 여러 가지 리더십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감 끝나서 의총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일단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리가 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대표는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원내대표가 그렇게 못해.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의원총회 소집권도 자기한테 있고 결정권도 자기한테 있다. 왜 원외인 대표가 이걸 왈가왈부하냐 이런 건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을 대신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제로 콜라인가요? 그거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 불렀잖아요. 식사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안 데려가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죠.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는 당내 장악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 않아요. 몇 명 없다고 보이는 친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야당처럼 그렇게 야당과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패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말을 지금 대신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또 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을 하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결국 또 야당하고 같이 또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이 운명이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이것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안 받으면 더 큰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